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불법 체류를 인정하고 관련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국내 송환이 이뤄질 전망인데 검찰은 귀국 즉시 강도 높은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 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를 야당 파괴와 정적 죽이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최측근들의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도 없이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받는 세제 혜택 조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먼저 보유한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는 3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하청업체 노조의 줄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제3자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렌터카가 200m 아래 바닷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남성 4명이 숨졌습니다. 강릉이 18.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이상 고온 현상으로 매화꽃도 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르면 내일 국내로 송환됩니다. 오늘 태국에서 간이 재판을 받았는데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국내 송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만약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버티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김 전 회장이 스스로 입국을 선택한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관련 수사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복은 기자가 오늘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지난해 5월 검찰 수사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는데 그제 태국 방콕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김 전 회장이 소송을 걸어 송환을 최대한 늦출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현지에서 불법 체류를 판단하는 간이 재판이 열리자 바로 불법임을 시인하고 긴급 여권 발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불법 체류자임을 부인하고 행정소송을 벌일 경우 송환에 몇 개월이 걸릴지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태국 당국이 김 회장을 추방하면 이르면 내일 오후나 모레 새벽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걸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측근들에게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 같아 미안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이 입국하면 쌍방울그룹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는 게 작년 5월 31일이었으니까 벌써 8달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이 도피처에서도 국내 음식을 배달해 생일 파티를 했다느니 여성을 불렀다느니 이런 말들이 전해졌는데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해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도 그 사실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 과정 그리고 순순히 국내 송환에 응한 배경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안경을 쓴 말끔한 모습으로 신년 인사를 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태국 골프장에서 검거될 때 모습은 머리는 장발에 흰 수염이 자라 전혀 달랐습니다. 김 전 회장의 8개월 해외 도피는 호화 그 자체였습니다. 쌍방울 임직원을 시켜 김치와 참기름 등 반찬은 물론 생선회까지 수시로 공수했고 생일 파티까지 챙겨 쌍방울그룹 계열사 소속 유명 가수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인터폴 적색 수배로 쫓기는 몸인데다 여권 무효화로 다른 나라로 이동도 못해 장기간 타국살이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속된 검찰 수사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심리적 압박감도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욱이 송환을 거부하며 장기 소송을 벌이면 현지 수용시설에서 지내야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보다 열악해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버텨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측근 6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태국 현지에서 도움을 준 전 한인 회장 A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김 전 회장은 국내로 들어오면 곧바로 체포돼 구금될 걸로 보입니다. 국적기를 탄다면 비행기 안에서 바로 국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미 쌍방울 관련해 상당한 양의 수사 자료를 확보한 만큼 마무리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장 큰 관심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권영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4,500억 원대 배임과 100억 원대 횡령, 허위 공시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즉시 체포돼 구치소나 관할 수원지검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영장에 적시된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이후 검찰은 본격적으로 쌍방울 그룹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회장은 측근에게 이 대표를 본 적도 변호사비를 내준 적도 없다고 항변해왔지만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를 통해 돈 세탁한 정황을 잡았고 이 자금 일부가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으로 의심합니다. 대북 송금도 김 전 회장은 2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규모가 큰 640만 달러가 넘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 그룹이 대북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경기도 대북 사업을 지원한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 확보로 쌍방울 관련 수사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저희 역시 그동안 조각조각의 취재를 통해 전체 그림을 가늠해 보려고 애썼습니다만 결국 결정적인 열쇠는 김 전 회장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주원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검찰도 그동안 많이 답답했을 텐데 귀국하면 일단 변호사비 대납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물어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단장을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변호사는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과 나노스의 사회이사를 맡기도 했는데요. 쌍방울은 2019년 1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사채는 H사와 K사를 거쳐 이 변호사가 사회이사로 있던 비비안이 전량 매입했습니다. 예. 검찰은 전환사채가 유통되는 과정에 자금이 빼돌려지거나 세탁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 돈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이 들어오면 일단 왜 이렇게 전환사채를 돌렸는지부터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도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김 전 회장이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김 전 회장은 이미 구속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함께 외화 640만 달러, 예. 우리 돈으로 80억 상당을 밀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에 불법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돈의 일부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김영철 통일선전부 부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거금을 보내주고 향후 대북 사업에 편의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쌍방울 주가 조작 등에 활용했는지를 검찰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H그룹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그룹과 쌍둥이라고 불리는 이 검찰 수사의 한 축인데 여기에는 또 김 전 회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김 전 회장과 의형제로 불릴 만큼 두 사람은 막역한 사이입니다. 둘은 2010년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KH그룹과 쌍방울그룹은 회사를 인수할 때 서로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또 사주면서 자금을 대주는 관계였습니다. 예. 때문에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추적하다가 KH그룹까지도 압수했습니다.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서로 의지하는 관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두 회사 거래를 통해 돈 세탁을 한 게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들로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점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김 전 회장이 어떤 얘기할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송환고부 소송 없이 자진 귀국을 선택한 만큼 검찰 수사에 협조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인 변호사비 대납을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정하면 뇌물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의 주변에 대북 송금은 일부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극구 부인해온 것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입을 얼마나 열지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상당수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건 구조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어디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는 이제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겠죠. 예,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이 대표가 오늘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와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면서 최측근들의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까지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회견장의 분위기도 여느 회견장과는 상당히 달랐다는데 정민진 기자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따라 박홍근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4명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폭력적 국정으로 야당 말살에 나선다며 비판했고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최측근인 김용, 전진상 두 사람의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도 거부했습니다.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잘못한 일이 없어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불체포 특권 폐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여당은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만날 이유도 없고 개인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투사 행세를 했습니다. 정작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법꾸라지로 행동했습니다. 이 대표가 신년 회견에서 아무런 사과 없이 정치 탄압 주장을 이어가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수위를 보면 방탄국회 더 이상의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는 결기가 느껴지죠.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질수록 당내 걱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커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 내 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신경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 옆과 뒤를 민주당 지도부가 호위하듯 애워쌉니다. 취재진이 이 대표에게 질문을 하자 공소장에 정부가 공모했다고 적시했는데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손으로 취재진을 강하게 밀어내고 반대편에서 질문하던 취재진도 정청래 최고위원의 몸싸움에 밀려납니다. 이 대표 엄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요란스럽게 포토라인에 세워서까지 했어야 될 조사인가. 이해찬 전 대표도 야당 총수를 불러내고 구속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주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거론하며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바로 당헌 80조거든요. 겨울밤에 쌀랑눈 소리 없이 쌓이듯이 여러 걱정과 우려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의 거취는 지금으로서는 이 대표 스스로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스스로. 여당도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대표 방탄조끼 역할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도둑 잡겠다고 활보하는 모습에 국민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오늘부터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는 일시적 이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2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 급매물을 쏟아내면서 집값 하락세가 가속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효성은 있는 대책인지 송병철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재작년 세종시 아파트를 구입한 김모 씨. 직장 문제로 일시적 2주택이 됐는데 처분 기한 2년이 끝나는 올해 10월까지 기존 집을 팔지 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취득세 중과까지 된다고 하니까 거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오늘부터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무거운 세금과 거래 절벽 탓에 가격을 낮춘 금매가 주택시장에 충격을 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낼 때 1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조세 감면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하여. 하지만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거래 절벽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처분기한 1년 연장은 사실상 효과가 없고 정부가 최근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없앤다고 발표해 형평성을 맞추려면 처분 기한을 아예 폐지하는 게 옳다는 주장입니다. 1, 2년 전에 일시적 2주택자인 사람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같이 폐지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책이 잇따라 나오지만 효과를 두고는 의문이 달립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은행 예금만큼 좋은 투자 상품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 해 5%를 넘어서 6%대 이자를 준다는 상품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5%대 상품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대출 이자가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예금자만 결국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송무빈 기자에게 자세한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에서 O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남은 연 4%대 정기예금 금리도 턱걸이 수준입니다. 지난해 11월 연 6%를 훌쩍 넘겼던 저축은행 특판 예금 금리는 연말 하락세를 거쳐 사라져 새해 들어서는 금리 5%를 간신히 지켰습니다. 기준금리는 3.25%로 지난해 11월 이후 그대로인데 자금 시장 경색이 풀린 영향입니다. 하늘로 뚝 떨어졌어. 10원 돈 10,000원씩 갖다 저축해가지고 조금 이자 붙는 거 가지고 하는데 서민이 살기가 힘들어요. 반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8%대를 돌파하는 등 대출금리는 치솟는 상황. 주택담보대출 등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데 금리 변동이 바로 적용되는 예금과 달리 코픽스는 시장 반영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금금리 낮아지는 게 코픽스에 반영되려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한 달씩 조금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권에 이자 장사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난 10일 주문했습니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우대율을 확대하는 등 금리 상단을 낮추는 데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내일 금통위에서 시장 예상처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대출금리는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멈추려면 무엇보다 집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데다 요즘처럼 은행 이자가 비쌌어야 집 사기 쉽지 않죠. 정부가 그래서 새로운 대출 상품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에게 유리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특례 보금자리론, 특별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네요. 언제 나옵니까? 네, 이달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시세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 원을 최장 50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정책 대출 상품과 달리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동안의 보금자리론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집값 기준을 높여서 이 현재 시세로 따지면 전국 아파트 가운데 이 80%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울은 특히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에는 8%만 해당됐는데
34%로 늘어납니다. 또 서울은 지역별로 차이가 큰데요. 노원, 도봉, 중랑구 등은 이 10채 가운데 8채가 9억 원 이하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대출이 있어서 한도가 모자랐던 분들이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분들, 또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집주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따지는 DSR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영끌로 집을 샀던 2030 세대나 1주택자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리고 50년 상환이면 기간은 넉넉한 셈인데 금리는 어떻게 되죠? 집값과 소득 수준, 이 대출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고정금리로 최저 연 4.65%에서 5.05%로 정해졌습니다. 예. 이 저소득층인 청년, 또 신혼부부 등 우대 혜택을 다 받게 되면 최저 연 3.75%까지도 가능합니다. 금리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 시중은행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금리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하단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입니다. 특히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아서 최저금리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것 치곤 금리 혜택이 적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았다가 금리가 떨어졌을 때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사실 한도 많이 필요한 사람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리 차이는 크게 없으니까. 사실 이걸로 갈아탔다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다시 변동금리 떨어진 변동금리로 갈아타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예, 뭐 장점은 있군요. 말 나온 김에 신청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3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이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39조 6천억 원 규모 한도 내에서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예, 꼭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라면 관심 가질만 하군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CJ 대한통운 본사에서 택배기사들이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인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CJ 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하청업체라는 이유를 들어서 교섭에 나서지 않았고 양측의 대화는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관련해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간접 고용한 택배기사들을 단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걸 부당 노동행위로 본 건 처음인데요. CJ 대한통운은 물론이고 대리점 측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는 주 5일제 등을 요구하며 CJ 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당시 CJ 대한통운은 택배기사는 하청업체인 대리점과 계약을 한 만큼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섰는데 오늘 법원은 교섭에 나서지 않은 CJ 대한통운의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J 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CJ 대한통운에 교섭을 거부하면 사장을 부당 노동 행위로 형사 고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CJ 대한통운 본사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 대화합시다. 교섭합시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을 고용한 대리점 연합은 반발합니다. 전국 2천여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바로 한국노총과 단협이 체결된 대리점장한테 수수료 요율을 바꾸자라고 지금 연락이 와요. CJ 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이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산업계에 주는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판결 확정 시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실제 계약한 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에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벌써 원청, 하청 관계가 많은 분야에서는 줄 소송이 예고됐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협력업체가 여력이 없다고 하자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책임을 물으며 51일간 불법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대우조선 살려보겠다고 임금까지 내놓고 상여금 내놓고 하면서 대우조선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오늘 법원이 하청업체 노조에 손을 들어주면서 제2, 제3의 대우조선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대중공업도 3년째 금속노조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고 현대제철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도 하청업체 노조와 다투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소모적인 분쟁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의 교섭 대상인지는 실질적 지배력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되는데 업종이나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하청노조가 원청업체의 교섭을 요구하는 분쟁이 늘어날 경우 산업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경비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대학교와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소한의 노동 환경은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닐지요. 1,400세대가 넘는데도 경비원 휴게시설 하나 없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 이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비원 A씨는 휴게실 설치를 요구하며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다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1,4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엔 경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과 시간 중 쉴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로당 한켠 간이 휴게실은 어르신들이 있는 낮 시간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자체의 조사가 시작되자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휴게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30년이 되니까 경비원들 옛날에서부터 다 있었어요. 우리가 해놓으면 여기 어려도 괜찮아요. 법 개정으로 작년 8월부터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44%는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휴게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냉난방 시설이 없고 계단 밑에 두는 곳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일 관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공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인지 해법을 공개했는데 토론회장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재단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대다수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빠진 제3자 변제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최종안 도출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고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손 놓고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외교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공식화한 정부안은 한국 기업의 기부를 받아 강제징용 피해자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기부할 기업으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거론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이들 기업은 한일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며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나왔지만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 경제활동과 자산을 철수해 지급은 지연됐습니다. 정부안에 대해 피해자 측은 현금이 아닌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분들의 청춘을 되돌릴 의미가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사죄가 필요하다고. 일부 참석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최종안 발표 전 마지막 의견 수렴회인 이번 토론회는 일부 피해자 단체들이 발제문을 미리 제공받지 못한 것에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야당 의원들과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강릉이 오늘 18.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연일 이어진 이상 고온 현상에 봄꽃인 매화도 피어났습니다. 절정기를 맞은 겨울 축제장은 비상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전통기와 담벼락을 따라 새하얀 매화가 줄줄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활짝 핀 매화엔 꿀벌까지 날아들었고 한겨울 속 봄꽃 풍경에 관광객들은 신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겨울에 지금 아직 1월 초순인데 이제 봄꽃이 피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죠. 최근 일주일 동안 이어진 이상 고온 현상 때문입니다. 오늘 강릉의 아침 기온은 8.6도로 112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속초는 7.2도로 55년 만에 가장 따뜻했습니다.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은 포근한 날씨에 겨울 외투도 벗어던졌습니다. 엄청 추워서 막 감기 걸리는 계절인데 이렇게 패딩 더 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게 강릉에서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낮 기온은 강릉 18.7도까지 올랐고 광주 17도, 대전 14도, 서울 12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에 겨울 축제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최대 40mm에 이르는 겨울비까지 예상되자 대형 방수포로 얼음 조각을 덮고 얼음 낚시터엔 모래주머니도 쌓았습니다. 물들이 얼음판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벽 우리 2시부터 비가 온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비상근무를 할 거예요. 평년보다 10도 안팎 높은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17일부터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해안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20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남성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해안 절벽 아래 SUV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119 구조 대원들이 사고 차량 주변을 수습합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거제도 해안도로를 달리던 SUV 한 대가 200m 절벽으로 추락했습니다. 난간대가 부러져 있어서 그리고 저 중턱에 차 잔해도 있고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요 맨에 직원하고 배를 타고 가보니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차량은 구역을 순찰하던 한려해상국립공원 직원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렌터카였는데 타고 있던 사람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2명, 40대와 50대 1명 등 모두 남성입니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남성들이 어떤 관계인지, 차량 추락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류품, CCTV,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수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락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SUV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고 렌터카 대여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국제 마약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공항 특송 화물을 배송 창구로 이용했는데 헬스기구 사이사이에 마약을 밀어넣는가 하면은 수족관 모래 속에도 숨겼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보세 창고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헬스용 자전거를 분해하니 뼈대 공간에서 하얀색 가루 마약이 나옵니다. 나타났다. 국제마약 조직이 미국에서 필로폰 밀수입을 시도한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2016년부터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30대 A씨는 지인 등 12명을 모집해 2021년 12월부터 1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900억 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A씨 일당은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모양이 비슷한 각설탕 등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봤습니다. 시리얼이나 수족관 모래 속에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공항 특송 화물을 이용해 필로폰 27.5kg을 밀반입했는데 같은 기간 국내에서 적발된 미국발 필로폰 38.7kg의 70%에 달하는 양입니다. 미국을 거점으로 한 A씨 조직은 공항 특송 화물이 물류량이 많아 검색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부, 인천 본부세관들과 긴밀히 공조 수사를 하여 대형 국제 마약 조직의 실체를 밝힌 최초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에 있는 A씨 등 2명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마약 유통에 관여한 국내 조직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소재로 한 이른바 풍자 그림이 국회 전시를 앞두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서 철거됐죠. 이 비방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 그림 대다수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카페로 옮겨져서 전시되고 있어서 최민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충정로에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인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소재로 한 그림을 비롯해
각종 풍자 그림 70여 점이 걸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나체로 커다란 칼을 들고 있는 그림과 함께 윤 대통령이 헬로윈 참사 유족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 모임인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준비했던 풍자 그림 전시회를 국회 사무처가 부적절하다면서 철거하자 전시 장소를 옮긴 겁니다. 전시가 열린 1층 카페부터 4층 스튜디오까지 사실상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2월 9일까지로 예정된 전시회가 끝나면 그림을 일반에 판매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에 이들 그림을 전시하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출신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국회에서 초대형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자행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정사에 기록될 일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전시를 주최한 의원 12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전시를 미루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사흘 전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거취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지 않고 나 부위원장 스스로 논란을 정리하도록 하는 방향의 해법을 찾고 있는 듯합니다.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 게 없다는 대통령실의 반응에도 이런 분위기가 담겨 있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일단 내일 정식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저희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1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뒤에 최종적으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나 부위원장 관련한 여권의 기류를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사의를 밝혔다는 나경원 부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흘째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정식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직서를 낸 게 없다고 하자 나 부위원장은 내일 오전 정식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건을 걸고 주고받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 자체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일에 집중하란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모레 시작되는 순방에서 돌아오는 21일까지 사실상 시간을 준 겁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어제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22명,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만찬을 했고 이번 주말엔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광역단체장들을 만납니다. 나김연대도 아니고 나김장연대도 아니고요. 김나연대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김민연대다. 국민과 함께 당과 함께. 세종과 청주를 찾은 안철수 의원은 차기 총선 압승을 위한 수도권 대표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의 민심을 잘 아는 사람이 지휘관이 돼야 됩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몇 년에 한 번씩 재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저희 TV조선도 지난 2020년 재승인 심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방통위가 고의로 점수를 깎도록 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이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넘겼고 그리고 어젯밤 늦게 방통위 과장 한 명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상당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뜻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그동안 이 사건 취재나 보도에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혹시나 언론의 힘을 자사 문제에 활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견지하며 언론의 정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취지를 보면 이 문제는 저희 문제를 떠나서 국가기관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언론을 통제하려 한 정황이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가 어떻게 훼손됐는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는 김창섭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출근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젯밤 직원이 구속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과장의 내백성을 신뢰를 하고요. 본인이 건강히 이 상황을 극복을 해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법원이 방통위 참호과장을 구속하자 반발한 겁니다. 법원은 중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사위원을 종용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깎은 혐의인데 같은 혐의를 받는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임기가 7월인 한 위원장은 사법당국의 움직임이 사퇴를 압박하는 거라면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치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 믿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면 이런 방식은 아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측근이자 심사위원 배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모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위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시설 점령을 가상한 합동훈련을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북한 핵시설을 빠르게 타격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작년에 주한미군에 새로 배치된 미 장갑차 부대의 사격 훈련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윤동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 작년 한국에 처음 순환 배치된 미 스트라이커 여단 장갑차의 M2 브라우닝 기관총이 불을 뿜자 총성이 메아리쳐 돌아옵니다. 주한미군이 작년 기갑부대를 미 본토로 복귀시키고 창기병이란 별명을 가진 스트라이커 여단을 한국에 배치한 건 시속 100km에 달하는 기동성 때문입니다. 전선 방어에 유리한 기갑부대의 브래들리 탱크 최고 속도가 시속 56km에 불과해 적진을 가로질러 북핵 미사일 기지를 빠르게 타격하기 위해서는 경장갑차 부대가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스트라이커 여단과 육군은 지난 월요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장병 1,200여 명, 장갑차 150여 대를 동원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엔 적 대량 살상 무기 저장 시설을 제압하고 핵탄두와 생화학 무기를 해체 반출하는 훈련도 담겨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작전 계획이 북한 핵 미사일 억제에 맞춰 수정 보완되면서 사단급 부대의 연합훈련도 북핵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 수만 대가 지연되고 결항되는 항공 대란이 벌어졌죠. 우려했던 사이버 공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손상된 파일 하나가 전산체계에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돼서 특정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여행객들로 공항 탑승구가 매우 혼잡합니다. 전광판에는 출발 지연을 알리는 빨간 글씨가 가득합니다. It was supposed to be like 11 or 12 when we landed. Now it's going to be 2 and we're missing the first wake for a funeral. 현지 시간 11일 아침, 미국 내 공항이 일제히 마비됐습니다. 승무원들에게 항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노탐이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미 연방항공국이 모든 공항의 이륙을 90분간 중단시키면서 국내선 2만 1000여 대, 국제선 1,800여 편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최악의 항공 대란이었습니다. To me it was like, oh, 9/11 or something like that because it's like, how does their system just go wrong and ground all domestic flights? That was just a little nerve-wracking. 사이버 공격설이 제기됐지만 정작 원인은 노탐의 파일 하나가 손상됐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파일이 메인 장치 작동에 피해를 준 겁니다. We do not have evidence that this outage was caused by a cyber attack. 전산체계 노후화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 의회는 연방항공국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우리 고유의 정서를 노래해온 트로트가 세계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가 하면은 빌보드 차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트로트 가수 최초로 수용 인원 2만 명 규모의 고척 스카이돔에서 지난달 콘서트를 연 임영웅.
일본에서 열린 마마 어워즈에 이어 다음 달엔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미국 LA 돌비 시어터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데 3,400여 석이 첫날 모두 매진됐습니다. 현지 팬 5천여 명이 운집한 인도네시아 한류 콘서트 무대에 오른 가수 영탁도 인도네시아 분들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영탁 삼촌, 영탁 삼촌. 오, 사인해들. 미국 순회 단독 콘서트를 협의 중이고 송가인은 최근 LA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해외 진출을 겨냥해 비바 라비다 등 영어곡을 발매한 홍진영은 걸 인 더 미러로 미 아마존 5개 차트 1위, 빌보드, 아이튠즈 등 글로벌 음악 차트를 장악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트로트 업계에 들어오면서 음악 자체도 굉장히 젊어지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접목이 되는 거죠. 다양해진 트로트의 어떤 양상들을 해외에서도 충분히 젊어진 세대만큼 장르적 한계와 틀에 박힌 이미지를 깨고 진화하고 있는 K-트로트가 전 세계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아득한 바다 저 멀리 산들 고물길 걸어도 나는 이 동화는 엄마를 찾으러 대서양을 걷는 이탈리아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식모살이를 떠났던 것이죠. 그렇듯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까지 천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미 원조 포퓰리스트 페론이 집권하면서 골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웃나라 지도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준 것 같아도 더 주십시오. 이제 페론의 손자 세대 젊은이들은 미국 유럽으로의 탈출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는 처지가 됐습니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집권하자마자 내각의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1년 만에 최저임금을 40% 넘게 올리고 연금을 퇴직 전 임금의 80%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해서 그들의 부도 위기에 몰린 나라를 떠안은 건 아들 파판드레우 총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포퓰리즘의 유산과 싸우며 연금 30% 삭감을 비롯한 개혁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민과 노조의 반발에 밀려 2년 만에 물러나야만 했죠. 그렇듯 나라가 망하는 벼랑 끝에서도 누리던 복지를 줄이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중에 선진국에서도 대표적인 난제가 연금 개혁입니다. 아들, 손자 시대의 파탄이 훤히 보이는데도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밀어붙이기 어렵죠. 프랑스가 지금 그 기로에 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밀어붙여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견고한 사회 시스템을 물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1년 더 일하고 2년 더 늦게 받는 게 개혁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당장 주요 노조들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열의 7번 반대입니다. 마크롱은 5년 전 이미 연금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가 총파업과 격렬한 시위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연금 재정이 한 해 13조 원씩 적자가 나기 시작한 올해 다시 나섰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하는 험난한 길이지만 그게 바로 국가 지도자의 존재 이유란 걸 마크롱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연금 개혁은 프랑스보다 우리가 더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내는 보험료는 적고 반면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악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복지부의 개혁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냥 있을 순 없었던지 사지선다 개혁안을 국회에 떠넘기고 결국 그것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념과 정치 지형을 떠나 연금 개혁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곳간이 비어가는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기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 달콤한 속삭임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을 비롯한 3대 개혁을 공언했습니다. 어려운 길이 될 겁니다. 저는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 될지언정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1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어디로 갈 것인가 됐습니다. 주말까지 우산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내릴 강수량은요, 제주와 남해안 지역으로 가장 집중되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가 쏟아지면서 총 100mm가 넘겠고요. 전남과 경남 지역은 20에서 60,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기승이었던 먼지와 건조한 날씨는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날은 여전히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 17도, 전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눈이 동해안 지역으로 집중되겠습니다. 최고 15cm까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12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